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신라가 한반도로 온 이유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즉 신라는 삼국통일 전후로 지속된 지진이나 해일 등을 피해서 한반도 경주로 천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에 살을 더하여 신라가 겪었던 자연재해가 단지 실질적인 지진이나 해일뿐만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자연재해가 또 있었단 말이냐? 바로 천문현상의 측면에서도 당시 신라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던 재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해는 바로 북극성의 이동입니다. 우선 제가 이 내용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김정민 박사님의 고대사 강연 영상에서였는데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제가 나름 조사해본 내용을 덧붙여 본 영상을 꾸며보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제가 북극성의 이동이 당시 신라 지배층이 겪었던 또 하나의 자연재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텔라리움이라는 천문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한 2019년 1월 22일의 북극 주변 하늘입니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별자리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늘의 모든 별은 북반구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별이 실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도는 데 있어서도 무질서하게 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이 북극성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 바로 위쪽에 위치한, 즉 지구의 자전축을 연장했을 때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별입니다. 따라서 지구가 도는 그 중심에 딱 위치하기 때문에 자전하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별들은 계속 원형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북극성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따라서 모든 별들이 이 무게감 있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게 되고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북극성은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현대인들은 밤하늘 별에 아무 관심이 없지만 옛날 고대인, 특히 지배계층의 입장에서는 이 천체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이 곧 땅의 움직임을 예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이나 행성에 각각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어떤 천문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현실에 투영하며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성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바로 제왕의 기운입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별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만일 이 북극성이 다른 별로 이동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차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구의 자전축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5,800년 주기로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전축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전축의 연장선에 위치한 북극성 또한 같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엔 밤하늘의 별을 통해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나타난 북극과 그 주변 별의 모습입니다. 북극의 중심에 거의 꼭 들어맞게 북극성이 폴라리스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제 한번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BC 57년, 즉 신라가 건국되었을 당시의 하늘인데요. 이때 북극 주변의 모습은 아까 보았던 2019년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세차운동에서 설명했듯이 북극성은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극성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북극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옛 고대인들은 북극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밝은 별을 하나 선택해 북극성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과 같이 BC 57년경의 하늘에서 고대인들은 어떤 별을 북극성으로 삼았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북극의 중심에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밝은 별, 즉 작은 곰자리의 하나인 코카브성이 북극성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건 서양의 기준에서 설정한 북극성이고 당시 동양에서는 정확히 어떤 별을 북극성으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양 역시 서양 천문학자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북극 중심에 위치한 가장 밝은 별에
제왕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으로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자면 BC 57년경, 즉 신라 고구려 백제가 건국되기 시작할 쯤엔 이 코카부성이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왕조가 바로 이 별의 기운을 타고 지상에 태어난다고 여겼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세차 운동으로 인해 북극의 중심은 조금씩 이동합니다. 시간을 AD 500년경까지 빠르게 올려볼게요. 슬슬 하늘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결국 AD 500년에 이르면 기존의 북극성인 코카부성을 위협하며 어떤 새로운 별이 북극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폴라리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제 시간을 좀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AD 600년. 즉 7세기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누가 봐도 폴라리스가 코카부성보다 북극의 중심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본격적인 폴라리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7세기는 공교롭게도 고구려 백제가 슬슬 내리막길을 걷고 결국 당나라와 신라에 의해 멸망하는 해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북극성의 이동이 고구려 백제의 멸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북극성의 등장은 고대 왕국에 큰 혼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몇백 년간 나의 왕조는 이 코카부성의 기운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새로운 북극성의 등장은 무엇? 이건 마치 기존의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는 모습으로 해석됐을 겁니다. 삼국통일 전쟁 최후의 생존자였던 신라조차 이러한 북극성의 이동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역시 고구려 백제 못지않게 꾸준히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기록해온 천문 왕국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시간을 8세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폴라리스는 후퇴하긴커녕 더욱더 격렬하게 북극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폴라리스가 새로운 북극성이라는 것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8세기쯤 신라가 한반도로 천도를 단행한 것으로 보는데요. 8세기 초반은 성덕왕의 제위 시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역대급 자연재해들이 집중적으로 신라에 들이닥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제왕의 기운은 딴 데로 이동하고 국토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폐해진 상황에서 신라 수뇌부가 천도를 단행했다는 것은 그다지 무리한 주장이 아닐 겁니다. 북극성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 주장에 더욱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황도와 춘분점을 이용하여 별자리를 배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는 별들에 일종의 방위 개념을 적용해서 그 회전의 시작 지점을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대로 적경 0시를 12시에 놓고 배치된 별의 모양을 보면 북극성의 이동 경로, 즉 코카부성에서 폴라리스로의 이동 경로는 양자강 유역의 신라에서 한반도로의 이동 경로와 매우 유사한 동북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극성, 즉 제왕의 기운이 동북으로 이동했으므로 우리도 동북으로 이동한다. 이로써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을 막고 우리가 다시 북극성의 주인이 된다. 신라 수뇌부는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천도를 감행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